돈봉투 의혹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입장은 뭐였냐면 본인은 몰랐다.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그냥 조직적 일탈이에요. 그 아무리 조직적 봐도. 일탈이라고 쳤을 때 송영길 대표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초반에는 강내구 회장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이제 슬슬 앞으로 밝혀질 녹음 파일에는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처리에 대한 얘기까지 듣고는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돈 거래 얘기를 막 함부로 하거나 지금 강래구 씨가 전원으로 옮긴 내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정확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하나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설명드리는 것도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계속 단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검찰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박성준 의원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씨, 송영길 대표와 강래구 씨의 직접 통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날 밤 JTBC가 이정근, 송영길 두 사람 간의 직접 통화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 셋이 팀워크를 좀 설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응.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특히 뭐든 다 논의하고 예. 요 부분이 좀 들리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대화 목소리, 육성으로 돈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돈 문제를 두 사람이 언급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요. 그건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부총장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정근 부총장과 송 대표 사이에 이런 가까운 사이인 것을 짐작하는 지금 녹취록이 나왔으면 이 뒤에 얼마나 더 큰 대형 폭탄의 녹취록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다. 그렇죠. 녹음 내용으로 들어보면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가까운 사이인 걸로 보이고 실제 송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정당들은 보통 사무부총장을 현직이나 적어도 전직 의원이 합니다. 근데 원외 지역위원장이 그럴 만한 정치 이력이나 구력을 쌓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례적인 사무부총장. 그렇죠. 결국에는 송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사무부총장직에 임명된 건데 아까 이제 강래구 씨하고 이정근 씨 사이에 그 전화 통화에서 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돈을 주는 것을 실비를 보존해준다. 이런 이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처리해준다라고 해서 자꾸 처리하게 하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다 불법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 뭔가를 처리했다.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정황상 송 대표도 여기에 관여돼 있고 혹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의심케 하는. 이 정도 파일만으로도 그럼요.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뭐 3만 개의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는요. 오늘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문자를 다 보냅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이러저러하고 뭐 해서 보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요. 저 JTBC 안에서 지금 녹취를 다 풀어놓고 웃고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그 2, 3년간의 통화 내역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요 녹음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초반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검찰에서 흘리는 거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의심을 처음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휴대폰인데 어떻게 이게 다 나올 수가 있지? 그럼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죠. 그러면 일단 갖고 옵니다. 그러면 녹음이 돼 있는 휴대폰의 파일을 다 카피를 하죠. 복사를 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는 다시 돌려줍니다. 전화기는. 아 바로 돌려줘요? 예, 왜냐하면 증거 수집의 대상은 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지 전화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정근 씨 측에서 기자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을 그렇죠. 으로 볼 수밖에 예, 없다 그 예. 말씀이시네요. 우리 김영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예. 검찰은 그렇게 증거를 함부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확고한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요. 아니, 그게 과거에 그러니까요. 여러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근데 이렇게 통째로 넘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만 건을 갖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살라미 점술로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녹음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요 공개된 파일만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사무적으로 캠프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정도 사이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뭐 돈 문제까지 뭐 시시콜콜 뭐 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서 송영길 대표의 태도를 보고 공개를 결정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이정근 씨가 할 때 송 전 대표가 그 지역의 작은 행사도 다 참석하고 뭐 부르기도 하고 이랬다고 한 거를 보면은 정말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이인 것 같긴 해요. 보통은 그 정도 중진 정치인이 다른 사람 지역구에 지역 행사에 잘 안 오거든요. 그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아니면 출판 기념회 예. 거기도 와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이제 겨우 와주는 정도인데. 출판 기념회도 그렇죠. 예. 지역구가 뭐 인천 내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역적인 거리도 있는 데다가 급도 완전히 다른데 메이저한 행사도 아니고 지역 행사에까지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각별하냐를 반증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이번 사안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까 이겁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의 실명 리스트가 막 떠도는데 버전이 여러 개예요. 네. 버전이 여러 개예요. 혹시 뭐 아니, 받아보시죠? 저도 뭐 한 두세 가지 버전, 그다음에 종합 버전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종합 버전도 있어요. 종합 버전은 딱 20명을 맞췄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어찌됐건 간에 검찰은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누가 조성을 했고 또 누가 그걸 갖다가 뿌렸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그걸 전달한 사람은 누구고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은 누군지 이거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 녹취 파일에 실명으로 현역 의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우상호 의원이 아침 인터뷰에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바로 그날 던지지. 저녁 뉴스에 JTBC에서 그럼. 실명으로 의원들 이름이 거론됐다고 보도를 했어요. 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그 여러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섣불리 이걸 해명하거나 뭐 밥값이나 기름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추가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녹취록으로 반격을 받거나 검찰 수사에서 반격을 받게 되면 민주당은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예. 보고요. 실명은 있습니다. 결국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수사가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게 현찰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절대 안 받았다고 할 거거든요. 더군다나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300만 원 현금 봉투를 받았다? 그 현역 의원은 무조건 공천은 탈락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고 뭐 게다가 사법 처리도 될 거고. 게다가 돈 받은 장소, 일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게 특정이 돼야 기소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포기를 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주목이 되는 게 이정근 씨의 노트입니다. 노트. 어디서 돈을 줬고 얼마를 줬고 뭐 어떤 식으로 줬는지가 노트에는 그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김 교수님. 그런 게 이제 장부고 비자금 무슨 수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 2016년 이후에 6, 7년 동안의 녹취 파일을 다 녹음해 놓은 걸로 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카드화시켜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이걸 상대방한테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 같아요. 보험.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노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노트가 있다고 하면 노트에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정근 녹음 파일이 쟁점이었잖아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정근 노트는 훨씬 충격적입니다. 이 이정근 노트는 그동안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의 자금 개통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슨 친노, 친문, 친명 이런 식으로 그렇죠. 타이틀도 달려 있다면서요. 근데 내용도 충격적이에요. 거기에 CD가 등장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근데 그게 액면이 100억 원짜리예요. 어허. 100억 원짜리 30장. 예. 그럼 3천억이잖아요. 3천억. 아, 그거를 현금화해서 뿌렸다는 내용인데 이 이정근 노트에 등장한 양도성 예금 증서 3천억. 이게 정말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이정근 부총장에게 했다는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단서가 발견된다. 이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거예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나 뭐 전현직 당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정권부터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노트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법처벌을 받게 된 시점에서, 네. 즉 그 사업가 박목 씨하고도 완전히 틀어지고, 예. 그랬던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이정근 씨가 구술을 하면서 노트를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지인한테 구술한 걸 지인이 지금 적은 게 그렇죠. 바로 이 노트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심경을 다 한다고 하면서 무슨 자금책, 자금줄 이렇게 쓰는데 그중에는 하루벌이가 어려워서 매일 굶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자금책인 것으로 등장하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동원해서 뭐 해갖고 막 당을 흔들 수 있는 위치일까? 전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정근 씨가 약간 밖에서 바라보면서 네. 본인 아는 얘기들 다 적어놓은 수준이지. 어렵지 않은 것도 다 넣었을 거다. 예, 그렇지 뭐 실제로 자기가 작업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내용은 담은 건 아니라서 전 이정근 씨의 녹취와 문자, 텔레그램, 카톡에 집중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간단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노트가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정근 씨가 그렇게 구속이 임박해가지고 자기 심경을 적어서 그 지인이 기록한 게 검찰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예. 또 시사저널에 그게 입수가 된 게 있는데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데 똑같은 문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자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자필 진술서를 그냥 써가지고 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자필 진술서. 예, 노트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네. 문재인 정부, 네. 뭐 류영진, 7인회 이래가지고 각각의 그 자금의 관계와 자금 흐름의 관계와 뭐 자금책 이런 네트워크를 정리한 이런 어떤 내용인데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정근 씨 정도의 지위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자금 흐름에 관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할 만큼의 정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뇌피셜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조각 맞춰가지고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신빙성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신빙성이 있건 떨어지건 검찰은 수사를 할 겁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걸 가지고 이전 정권의 정치자금을 수사할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아닌 거죠, 여기부터는. 하하. 아까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얘기했는데 총액이 3천억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정도의 그 정치자금 스케일을 갖는 정당이 못 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차떼기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민주당을 자세히 모르시는 거 3천억 아니에요? 정도의 스케일이 되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을 정확히 아니, 모르시는 그래서 것 저는 같은데. 그거는 조금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가 착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명분을 검찰한테 이정근 씨가 던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든 없든 받은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들어갈 그 명분이 내용을 생긴다. 가지고 얼마든지 민주당이나 전 정권을 들쑤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저는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화 녹음 파일, 자동 녹음 기능에 의한 통화 녹음 파일 3만 건 있는 거 팩트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문자며 뭐 여러 가지 SNS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남아 있는 거 팩트고
이 노트도 있는 건 팩트인데 다만 그 노트 안에 담겨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그렇죠. 됩니다. 이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 실명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또는 몇 명이 그걸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좀 단언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10명, 20명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귀국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제대로 조사해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추측과 억측이 너무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와서 좀 진상을 확인해주고 그걸 국민에게 보고해달라 저는 그런 요청인 거죠. 대표님 송영길 대표에게 인터뷰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얘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결단하지 않고 나는 빠지겠다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 당신이 와서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가 있나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본인 입장이 좀 난처하건 취약하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끊고 선을 긋는 모습을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대표직 수행도 못하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게 조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럼 윤리심판원에서 예전에 징계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 나왔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일단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명한테만이라도 신속하게 출당 또는 제명, 탈당 권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장동 사건 기소가 됐어요. 피고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이 됐는데 당원 80조 직무정지 조항 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에 가갖고 이걸 징계 여부를 물어보는 건 당연한 당의 절차입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뭐라고 보시는데요? 공범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돈 받은 사람이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기 여러 때문에 너무 명이잖아요. 난처한 상황이라 그럼요. 손을 못 대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김 교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민주당이 한도에 있었던 정당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재판 과정 중원부원 할 것도 없지만 보도도 됐지만 유동규 씨의 진술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와 실제로 이런 돈을 만들어서 이 뇌물을 주고받은 건이 드러나 있는 송영길 대표와 이 당대표 선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전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당에도 모든 더 격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걸로 인해서 당 간판까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면 총선 1년 전에 터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전화위복 다시 개혁해서 민주당으로 총선 잘 치를 수 있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당 말고 제3, 제4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갈 것이다. 돈 봉투가 관해가 되어 있는 민주당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2008년 우리 전당대회 때 그게 드러나서 2012년에 당 간판을 바꿨잖아요. 그런 식의 이상의 저는 민주당에서도 환골탈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환골탈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못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른 체제가 들어서서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저걸 우물쭈물하고 못하는데 그 체제를 안고서 그러면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오빠, 형님 차는 이 끈끈한 네트워크형 정치에 종말을 구할 때가 됐다. 기본적으로 너무 끈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얽혀왔어요. 이거 잘라내야죠.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예전식의 그냥 아는 형님 정치는 이젠 더 이상 국민들이 안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태 정치와의 결별,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그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겠죠. 그렇게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김성애 소장이 그 새로운 세력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로. 저는 이제 형님 정치의 마지막 세대라서 본인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한테 형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김성애 소장은 다른 당한테 안 해요. 여기 이제 586 막내잖아.